예, 대법원이 어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확정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실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서 성폭행이 자행됐다는 의혹이 정부의 공식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내용들 이종훈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 있었던 대법원의 일본의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법원 제3고심 확정 판결이 있었습니다. 소송을 낸 사람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 승소를 하게 된 건데, 그래서 한국 법원이 처음으로 이게 승소 판결한 지 13년 만이고, 물론 그 이외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꽤 오래된 소송이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지금 4명 중에 3분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이런 판결이 났습니다. 역사적, 정치적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은 과거에 대해서 지금 사죄를 좀 제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피해 배상이라든가 보상 부분에 대해서도 한일 청구권으로 모든 게 다 끝났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됐건 또 다른 어떤 배상의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금전적인 그 배상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일본 정부 또 일본 정부에 협조했던 기업들까지 포함해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사적인 이익도 지금 그 당시 혜택을 본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 역사적인 근거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너무 좀 때늦은 그 판결이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소송 제기한 분들 중에 3분이 이미 다 돌아가시고 겨우 지금 한 분 남아 계신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나마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굉장히 다행스럽다. 한편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네,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짚어보기에 앞서서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위자료를 청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배상금이 아니라 위자료인 것, 이게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고, 또 적법한 행위를 했지만 국가가 그 국민의 재산을 수용하거나 그런 법적 근거를 할 때 가지고 왔을 때 돈을 드는 것을 보상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제시대 때의 전범 기업들이 강제징용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민법상 불법 행위를 성립하고, 그렇다 보니까 불법 행위에 따르는 위자료로서의 손해배상을 인정을 했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깊은 판결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그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그 재산적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했다, 이렇게 그 조약은 돼 있고, 더불어서 이후에 모든 청구권에 관해서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 협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그 강제징용 피해자 그 분들이 국가의 그 법원에 소송을 했지만 1심, 2심에서는 그와 같은 문구에 의해 가지고 손해배상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대법원에서 그거 아니다. 설령 그 시간이 많이 지나고 했다 하더라도 이 그 한일 청구권 협정 자체는 그때 재산 관계에서만 했는 것이지 한일 합방 같은 것이 불법 행위다라는 이유로 해서 그에 대한 배상에 대한 얘기는 없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설령 국가 간의 그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는 더 이상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개인 기업이 했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그에 대한 위자료로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돌려보내는 것이 그때로부터 돌고 돌아와서 또 한 번 대법원 전원합의 판결을 통해서 1억 원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한일 간에 있어서의 어떤 어두운 과거에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판결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제 강점기 불법 행위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국내 법원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제 판결도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분도 많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있었던,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재판도 97년에 일본에서 먼저 그 소송전이 진행이 됐었죠. 다 이제 일본 쪽에서는 기각을 이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시 이제 국내 재판부에 와서 이제 호소를 해서 이번에 이제 이런 결론을 13년 만에 이제 얻게 된 그런 그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일본의 사법부에서 이 문제를 따질 수도 있고 한국에서도 이걸 따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것이고, 어찌됐건 이번에 이제 국내 사법부가 이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와 좀 유사한 사건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지금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어찌됐건 우리도 사법부가 존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부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유사 소송이 지금 많이 돼 있죠. 그렇죠? 87개의 기업인데 900명이 넘는 분이 이제 피해자 그 유족들이 소송을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전국의 법원과 대법원에 14건이 지금 심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추가 소송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아서 소송을 하면 또 똑같은 결정이 날지 결정이 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일본 기업이 과연 배상을 하게 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이후에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그 판결은 이제 첫 테이프를 끊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사건 이외에도 광주지방법원, 또 울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에서 전국 각급 지방법원에 14개 정도의 어떤 소송이 있었고 그것이 거의 다 지금 대법원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2012년부터 15년까지 대한변협에서 그 대변인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 판결이 그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고 그 이후에 광주지방법원에 근로정신대 그 할머니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할 때는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그 같이 기자회견도 같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가 언젠데 지금 아직까지 이 사건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대한변협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다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그런 성명도 발표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판부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다른 판결은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지금 그 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판결을 신속히 판결 선고를 해서 이번 그 같은 경우에도 4분이 소송을 했다가 그 사이에 3분이 돌아가시고 90대 할아버지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근로정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이런 관련되는 그 일본 기업에 대한 소송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신속한 재판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 같은 경우에 공식적으로 뭐 지금 일반 조약에 반하는 판결이다. 그 일본 판결에서 그를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를 하면서 그 주일 한국 대사까지 초치해서 엄정히 항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본 재계에서도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일단 대법원 판결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판결에 기해서 일본까지는 안 되지만 한국에 있는 일본 그 기업의 재산에 대해서 사실 강제 집행하는 방법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제 집행을 그 국가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그 강제 집행을 절차를 들어갈 경우에는 사실 한일 간에 또 분쟁이 또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어떤 그 배상을 신속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념과 또 한일 관계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미래의 지향적인 발전을 나갈지 이 속에서 정부의 상당한 역할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제 집행하기에 앞서서 사실 신일철 주금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배상금을 지급을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나오는 좀 자료들을 보면 과거에 이제 처음에 대법원에서 이걸 돌려보냈을 때 파기환송을 시켰을 때 주주총회 때 발언이 또 지금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이제 뭐 한국 정부, 한국 법원에서 그런 판단을 나온다면 우리도 거길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아니면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주주총회에서 이미 그런 얘기가 좀 나왔고 그 당시 이제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이제 배상 의지를 내비쳤다라고 보도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단계에서 신일철 주금 같은 경우에는 배상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사실은 일본 정부가 뒤에서 막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파급 효과가 워낙 이제 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유사한 그런 그 소송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줄줄이 일본 기업들이 이제 패소할 경우에 배상액이 늘어날 수 있고 이게 또 연관지어서 국가의 추가 배상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 정부가 또 걱정하는 건 뭐냐면 북한하고의 향후에 이제 수교 단계로까지 접어들었을 때 북미 수교 단계에서 우리 대일 청구권처럼 북한도 대일 청구권을 이제 행사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얼마를 일본이 이제 북한에 줄 거냐 하는 문제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우에는 이제 5억 달러 그 당시 돈으로 받고 이제 끝났지만
사실은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된다 그러면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약간 선을 지금 이렇게 긋고 나서는 그런 그 상황이다. 그런데 아마 이번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그래서 일본 정부가 계속 강경하게 대응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식의 해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니까 독도 문제처럼 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상 뭐 지급을 허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어쩌면 그 해결을 보려고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어제 생각합니다. 일본 외무상의 주일 한국 대사, 공사가 아닙니다. 대사를 초치를 했죠. 6년 만이죠. 지난번에 그 네. 위안부상 그 소녀상 문제로 한번 초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강력 대응인데 어떤 일본의 조치, 추가 조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뭐 국제사법재판소 얘기까지 네, 나오던데.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예, 예. 저는 그 단계까지는 가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 단계로 가더라도 우리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소송 진행하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독도 문제 같은 경우인데 일본이 계속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 우리 정부가 동일하게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항의를 하지만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간다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도 그런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전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우리 정부가 이거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그 일이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개인과 기업 간의 어떤 소송이지 국가 대 국가 간의 소송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자, 그런데 국가의 역할이 한계가 있는데 국가가 개입을 해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 하는 선에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 정부는 뒤로 이제 빠져 있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공식적인 입장 정도만 밝히면 되는 것이고 이미 그건 예. 밝혔지 않습니까? 예.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뭐 그거는 그거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일본 정부가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계속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거냐? 그것도 아마 그러니까 좀 한계가 있다라고 느낄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좀 더 현실적인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신일철 신일철 죽음 쪽에서 그러니까 사실상의 어떤 배상의 길을 마련하는 선에서 예. 일본 정부가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그런 식의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동안의 일본식 정부의 대응 방식으로 봐서는. 그러면 저는 저희 그렇게 추정을 우리 합니다. 정부는 어제 이제 이낙연 총리 주재로 회의를 했지 않았습니까? 일단 기본적인 방침을 일단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과거사 또 이번 판결은 판결이고 외교 분야는 외교다. 그러니까 투트랙 어떤 전략을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는지 지금 네. 화해와 치유재단 그 문제도 처리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 가지 지금 걸려 있는 게 많은데 한일 관계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상당히 좀 어려운 난제들이 지금 여러 건이 동시에 지금 겹친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문제를 또 해결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그런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재단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한일 당국 간에 이제 협의는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공식화해서 논의를 하고 공식화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한일 관계에서는 늘 그래왔듯이 그러니까 이걸 약간 좀 사실은 편법일 수 있는데 편법을 동원해서 그냥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좀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계엄군 성폭행 관련 공식 확인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공식 조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 사실을 확인한 건데 이게 좀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좀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5.18 계엄군 성폭행 공동조사단이 꾸려졌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같이 현지에 있는 기록과 또 그 당시에 피해를 입었던 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했는 결과 지난번에 있었던 5.18 그 민주화운동 초기, 특히 초기에 그래서 시민군이 아직까지 형성되기 전 단계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 보면은 그 광주 시내에서 한 10대부터 30대의 학생을 비롯한 주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성폭행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이 부분에 상당 부분 드러났고 특히 그때 있었던 5.18 초기를 넘어서 중기로 넘어갈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광주 시내를 넘어서 광주 외곽 특히 보면은 광주 교도소나 상무대 이런 쪽으로 확대되면서 특히 그때에 연행되어 가지고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 정도를 넘어서 성고문까지 있었다라는 지금 사실관계가 지금 드러나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 어떤 그 파장을 일으키는데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5.18에 있어서의 여성 인권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조명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확인된 게요. 성폭력 피해 사례가 17건입니다. 이게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다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피해 사례를 접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린다. 트라우마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국가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이제 법적인 처벌 부분은 저 나중에 우리 최 변호사께 여쭙겠지만 앞으로 국가는 어떤 식으로 이분들에게 그러니까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에게 뭐 적절하게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피해 배상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게 이제 과거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정권 차원에서 책임져야 될 일, 또 이 국가 어찌됐건 기관에 의해서 그 당시 군에 의해서 자행된 일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책임을 외면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적절한 이제 배상 대책을 저는 마련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이거 역시 금전적인 문제가 이제 중요한 건 아니죠. 그보다는 이분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보상받았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이분들이 겪은 게 이것만 겪은 게 아니잖아요. 그때 아시다시피 뭐 총칼이 동원이 되고 또 유혈 사태도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일생 동안 한번 경험할까 말까한 그런 그 일들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다 경험을 한.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아마 엄청날 겁니다. 그때 사실은 뭐 그 현장에 있지 않았던 분들도 굉장히 트라우마를 많이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그 현장에 있었고 그 현장에서도 또 가장 사실은 그 심한 그런 고난을 당하신 그런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국가가 이건 좀 각별히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38년 전의 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공소시효가 현실적으로 처벌하는데 지금 그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실제로 뭐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예년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있다가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것처럼 구체적인 입법을 통해 가지고 공소시효에 대한 배제가 있지 않는 다음에는 현실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가해자를 특정한다 하더라도 처벌하기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와 같이 반인륜적인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그런 어떤 그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법이 뭐 특별법이 현재로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옛날에 5.18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처벌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았습니다만 개별적인 성폭행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는 있지만 그 가해자가 누군지를 현실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사실 어렵고 그렇다는 점에서 일단 그 수사를 시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좀 필요하겠지만 피해가 특정되고 확정된 분 같은 경우에는 5.18 관련되는 지원금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적어도 민사적인 배상을 해주는 것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사립 유치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제 이제 그 한유총에서 뭐 4천여 명이 참석해서 대규모 토론회를 했죠. 상복 항의 집회 뭐 이렇게 뭐 규정해도 되는 거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할지. 그런데 구체적으로 폐원이나 집단 원화 모집 중단 이런 건 뭐 하지 않기로 일단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 이후에 사태를 좀 지켜보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이제 본인들도 그 국민 여론에 상당히 좀 심리적 부담은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심리적 부담 느끼는 건 저는 온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어제 그 집회도 따지고 보면 항의성 집회 아니었습니까? 폐쇄적으로 했고 다 또 이 검은 옷 입고 오라고 해서 다 검은 옷 입고 참석했고 뭐 사실은 이번 정부 대책 나오고 나서 이 한유총 측에서 정부 조치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어제 그 전부 다 시커먼 옷 입고 참가한 그 광경을 보니까 좀 섬찟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야, 이분들이 이렇게 뭐 좋게 얘기하면 단결력이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집단 행동을 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뭐라도 다 할 사람들이다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절대 여기 국민들이 뭐 굴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정부 역시 교육부 역시 좀 약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유총도 그 한계를 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전해지는 바로는 한 일주일 전부터는 지금 정부 쪽에 대해서도 좀 수면 하에서 계속 지금 뭐 대화 제의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대화를 정부하고 교육부하고 하는 것이 본인들에게도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이런 식으로는 곤란하고 상당 부분을 수용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도 일정 부분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는 편이 지금으로서는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